12월 달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보여요, 저는. 근데 이번에 하게 되면 1월 달에는 그냥 건너뛸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고,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 다른 것들에 대한 영향은 다 낮아지게 될 거니까,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론형 말씀이셨죠? 네. 제 딱, 얘기입니다. 여기 딱 박아놔야 돼요. 네, 론형이 이렇게. 네, 제가 그랬다고 해주십시오. 자, 저희 집 프로. 오늘 북적북적하네요. 또 처음 뵈는 페이스들도 있는데 2025년 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결산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게스트 두 분 초청했습니다. 여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친절한 혜민 씨 맞죠? 네. 친절하신 혜민 씨는 나중에 또 오시나요? 아니, 국회라는 소문이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친절합니다. 네. 여기 김혜민 씨는 또 저희 그린포인트 리얼터로 또 활동을 하시고 친절한 혜민 씨로 부캐로 이렇게 뛰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연말 결산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모셨고 프라임 홈런에 네. 김봉수 선생님 네. 맞으시죠? 네. 네. 저희 2025년 부동산 결산이 한번 컨텐츠를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늘 저희 이 세 분, 론영님, 또 수율 씨, 저 이렇게 세 분에서 하는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식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희 또 이렇게 두 분 초청해가지고 부동산 한 분, 또 융자 하시는 분, 이 현직에 종사하시는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5년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지, 냉각, 그다음 또 뭐 버팀목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고는 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 전체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한 18% 정도 감소했는데 반면 평균 집값은 2%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2025년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사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한 단어로는 좀 네. 정체기가 아니었나. 뭐 집값은 여전히 떨어지지도 않았고 거래량은 엄청 급감했고 그렇다고 또 금리는 여전히 높고 뭐 안 좋은 거는 다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융자 시장 쪽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부동산 매매가 적다 보니까 네. 저희 쪽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융자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손님들이 이자율 때문에 많이 좀 버거워하시죠. 그쵸. 이렇게 막 계속 살까 말까 막 네. 고민만 많이들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문의를 주셨을 때 예상했던 월 페이먼트보다는 좀 더 높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느끼고 또 NAR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양극화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0만 대에서 50만 초반대의 수요층의 실구매자는 증가를 하고 또 100만 불 이상의 캐시바이어들은 꽤 문의가 있었는데 70만 불에서 90만 불 사이에 그 중간층 셀러와 바이어분의 이게 정체기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오늘 왜? 또 영어로 이렇게 준비를 리포트도 많이 이게 이제 해오셨어요. 자료도 이제 영문으로 하셨는데 어느 나라 논문을 분이시죠? 뽑아오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이 2025년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라고 재미가 볼수 없었다. 예, 재미가 없었고 결국에는 집값은 떨어진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평균 가격은 오르지 않았냐라는 건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값 평균이란 거는 팔린 집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낮게 팔린 집들과 높게 팔린 집들을 평균치를 섞어서 계산하니까 평균은 높아진 걸로 좀 보이게 되는 거고 그거 영향으로 이제 2026년도부터는 융자 상한선도 올해 80만 6,500에서 83만 2,750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융자 금액까지가.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자산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였고 꼭 필요해서 렌트 대신 집을 사는 타이밍으로는 작년보다 낫다는 사람들은 움직였고 50에서 70만 사이 쪽으로는 거의 변동 없이 그냥 정책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다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올해 가장 체감된 변화는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쇼잉이라든지 리스팅들이 다른 해, 전년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변화가 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혹시 뭐 융자 시장 쪽에 변화가 있었나요? 올해는 특히 보통은 이제 바이어 마켓, 셀러 마켓 이렇게 한쪽은 활발하고 한쪽은 좀 이렇게 뭐 슬로우한 이런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양쪽 다 셀러는 셀러대로 아 나는 이렇게 낮은 가격에 내 집을 팔기 싫어 이런 분위기였고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지금 이렇게 별로 집값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서로 양측이 다 이렇게 고민하고 좀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 네. 그러니까 선택의 융자 쪽은- 폭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손님들한테. 그렇죠. 셀러들이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28%가 딜리스팅, 그러니까 리스팅 집을 팔겠다고 했다가 나는 안 파는 걸로 마음을 바꾼다라고 한 게 28%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바이어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은 평균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거래가 이렇게 조금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물론 뭐 금리, 뭐 이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이유를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공포랑 뭐 경제 상황 때문에 마켓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심리적 불안 때문에 바이어도 주춤하지만 완전히 시장은 떠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요소가 있었고 융자 쪽에서는 혹시 뭐 융자 쪽에서는 이유가 아무래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뉜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일반 융자가 아니더라도 난QM을 통해서라도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융자,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지금 당장 달려들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금리가 떨어지길 네. 기다리는. 그렇죠. 실제 올해 이렇게 많이 집을 구입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던 바이어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나요? 뭐 융자 쪽에서는 저희 이자. 있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 맞아요. 볼게요. 아, 좀 오케이. 기다렸다 살게요. 뭐 저희 지금 급하지 않아요. 아, 뭐 이런 급하지 않아요. 네.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같아요. 네, 진짜 어쩜 이렇게 바이어 분들이 다 같이 급하지 않으셨는지 올해는 네. 그 저희도 말을 제일 많이 비슷한 들었습니다. 얘기는 네. 많이 듣습니다. 네. 특히 재융자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네. 라고 많이 하시고. 다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자 좀 내려가면은 뭐 쉽게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자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아, 그리고 저는 네. 또 한 가지로 이자도 있지만 이제 이자 때문에 발생한 월 페이먼트의 부담이 바이어분들께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빌더들도 가격 흥정을 하는 것보다는 레이트 바이 다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보여줄 때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월 페이먼트가 얼마니? 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 페이먼트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옵션을 주는 형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라기보다 월 상환해야 되는 그 모기지 금리가 중요하고 월 페이먼트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 움직이시는 바이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혜민 씨 말씀하신 대로 7, 80만 불대 집이 못 움직였던 이유가 페이먼트가 이제 현실적으로 4,000불, 5,000불대가 되니까 아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컴이 많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유를 저희가 뭐 6%다 7%다 이렇게 할 적에는 사실 체감을 못하지만 먼틀리 페이먼트를 받아봤을 적에는 맞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맞아요. 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올해 거래하신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뭐 케이스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한 분이 조금 기억 남는데 그 미혼 여성분이셨고 되게 젊으신 여성분이었는데 퍼스트 홈 바이어셨어요.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홈 바이어가 진입하기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고 고민이 많았을 텐데 마음을 정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했으면 더 많은 자산가가 더 할 수 있는 자산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부자들을 보면 항상
큰 선택을 하는 데는 거침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중에 저는 이 모기지를 함께 갚아나갈 남자친구만 있으면 돼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정말 멋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손님들이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금리보다는 조금 타이밍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했던 케이스 중에서 올캐시로 이제 투자용 그 타운홈 둘루스에 있는 타운홈 구매하신 손님인데 너무 좋은 가격에 거의 제가 봤을 때 파격적인 가격에 현금으로 탁 그거를 낚아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마켓에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예, 기회를 탁 잡는구나. 그렇죠. 그냥 저도 좀 네. 부러웠어요. 예.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뭐 부동산 이렇게 중개를 하시면서 저희가 봐도 이거는 진짜 내가 사고 싶다. 내가 돈 맞아요. 있으면 이거 내가 사고 게이드. 싶다. 이런 예, 거 이렇게 좀 거래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가 봐도 이 정도까지 깎아준다? 이렇게 뭐 셀러가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거래를 이렇게 성사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가격도 리듀스하고 또 빌더도 새집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셀러들이 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후회하시거나 이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올 초에 금리 이제 인하한다 이런 분위기가 왔을 때 용자 쪽도 그랬겠지만 저희 쪽도 갑자기 좀 기다리셨던 바이어 분들이 좀 전화가 조금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집 매도를 놓치신 셀러분들이 그 이후로는 또 사실 하반기엔 좀 슬로우 다운 되는 분위기로 가고 더 이상의 뭐 금리도 뭐 파격적으로 내리는 게 없다 보니 그때 조금 매도 시기를 놓치신 셀러분이 좀 많이 아쉽지 않으셨을까. 네. 실질적으로 또 올 초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렇게 막 터무니없게 슬로우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올 초 괜찮았죠. 올해 여름 이 시기 이후에는 조금 눈에 띄게 맞아요. 슬로우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금리 쪽도 영향이 있었죠. 금리도 영향이 많이 있고 관세 발표한 거에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6개월 정도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네. 4월부터 그랬으니까 그 이제 10월 정도부터는 실생활에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게 되고 이거 모든 게 다 비싸지니까 아까 김혜민 씨가 말씀하신 심리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소비 중에서 가장 큰 게 주택 구입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멈칫하는 게 아닌가. 이자는 올해 초보다 지금이 더 낮은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단 이자만 갖고 지금 사람들 결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낮은 이자에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시점까지를 좀 더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이게 자꾸 미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연준에서 2025년 두 차례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내년에는 또 2026년 첫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금리 도대체 언제쯤 떨어질까? 언제 떨어지나요? 예, 이 이자율 언제 언제 정도 떨어질까요? 떨어질까? 언제 딱 떨어지나요? 날짜를 콕 집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제 올해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주 10일 날 발표하는 게 마지막이고 1월 달에 또 예정돼 있고 하는데 만약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저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보여요, 저는. 근데 이번에 하게 되면 1월 달에는 그냥 건너뛸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고 다른 방송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 다른 것들에 대한 영향은 다 낮아지게 될 거니까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올해 12월 달 저희가 촬영 일정 기준으로 12월 달 한 차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론영 말씀이셨죠. 네. 제 얘기입니다. 여기 딱 박아놔야 돼요. 네, 론영이 이렇게. 네, 제가 그랬다고 해주시죠. 김봉수 씨하고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거하고 모기지 금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채권 가격인데 이 미국의 채권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기준금리 인하한다라는 거 한 가지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을 해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엔캐리가 발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 채권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이벤트가 하나 있을 때마다 근데
전 세계가 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속단해서 언제쯤 떨어질 거다라고 장담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희망을 걸어보는 건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 5월 달에 페더럴 리저브의 의장이 바뀌어요. 네. 근데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좀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럼 금리 인하를 좀 더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올해 굉장히 뭐 바이어 분들께서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이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뭐 그 셀러 분들 또 그 새집 같은 경우는 빌더 인센티브가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로 갖다가 뭐 금융 프로그램 이런 대출 프로그램에도 많이 쓰는 뭐 투원다운이라든지 뭐 바이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로 뭐 클로징 커스트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좀 페이먼 부담을 많이 줄인 케이스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어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었나요 올해? 투원 바이다운 얘기가 나오셨는데 투원 바이다운으로 그 실제 금리보다 페이먼 줄이시면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컨벤셔널 융자를 하시는 경우. 근데 이제 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을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셀러 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경우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그 지원금이 없다면 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경우들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셀러가 내주는 돈을 갖고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내 집 팔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은 먼저 사놔야겠고 내 집은 그 이후에 팔아야 되고 이 집 팔리면은 융자 금액 다 갚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이자 낮추는 프로그램을 쓰는 게 맞지 않는 거고 템포러리 바이다운 같은 경우면은 셀러가 내주는 돈을 리저브 해놓는 거니까 돈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집을 폐업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손님들한테는 이자 낮추는 쪽 거를 권하지 않고 그냥 투원 바이다운, 템포러리 바이다운을 쓰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손님들한테 더 효과적인 거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네. 것 같아요, 바이어분들께. 그 요즘엔 분위기가 이제 집을 그래도 팔고 간다 쪽이 더 우세한 쪽으로 돌아섰다고 보여져. 예전엔 다 렌트를 놓고 내가 딴 집 사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내 집 파는데 시점상으로는 새 집을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팔 거예요. 팔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갚거나 재조정하거나 리파이낸스 하거나 이런 분들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2026년도 내년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집을 구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금융 전략으로 조금 다가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한번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신용 점수를 좋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신용 점수에 따라서 모기지 이자율도 그렇고 각종 보험료도 이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다운페이는 기프트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돈을 은행 어카운트에 많이 모아놓는 것보다는 본인 신용을 집 사기 4, 5개월 전에는 미리 한번 확인을 해서 조정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 관리를 많이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집을 구입을 하실 때 그렇죠. 또 프로그램도 이자를 다양하게 받으실 받을 수 있고 네. 이자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선택 폭이 훨씬 이제 더 넓어지게 넓어지고 되죠. 보험료까지도 이렇게 신용 점수에 따라서 예. 달라지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신 차이가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융자 보험비도 그렇고 집 그냥 일반 집 보험비도 그렇고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레딧 관리가 진짜 더 굉장히 중요해졌네요.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퍼스트 홈 바이어가 되실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많더라고요. 맞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집부터 보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맞아, 분들이 맞아. 많아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가이드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그 부동산 전문인 두 분, 또 융자 전문인 두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 집프로 이렇게 알차게 2025년 어떻게 보면 좀 결산이죠. 네. 어땠나 이렇게 저희끼리 한번 나눠봤는데 2026년 다가오는 2026년에는 시장이 어떨 건지 한번 예측하는 것도 저희 한번 영상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담을 예정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올해 실제로 이렇게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어땠는지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2026년 곧 한번 다시 촬영을 시작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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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